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진짜 참 천당 같다, 지옥 같다 난리가 났죠. 어제만 해도 그 FOMC 나오고 나서 그 파월 의장이 75bp 그거 없을 것처럼 강하게 시사를 하는 바람에 많이 뛰었죠. 오늘 새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근 5%나 주저앉았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는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는 파월 그 발언에 상당히 시장이 흥분했던 것 같다. 그랬는데 그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하지만 긴축 그 과정은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묻혔었는데 오늘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고 보니까 그 발언이 있네.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또 월가 투자자 그 부사장 얘기도 이렇습니다. 연준이 엄연히 긴축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확장도 막바지 국면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동성을 보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없다. 그래서 침착하게 펀더멘털의 기조를 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매파 행보를 분명히 했지만 그 연준이 시장이 걱정했던 수준, 그러니까 75bp 그거는 이제 선을 그어줘서 굉장히 안심을 했는데 그리고 또 침체 없이도 인플레를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지금 금리 인상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있다는 식의 그 진단도 나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파월이 전에 그 볼커처럼 인플레 파이터는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조금 좀 안심을 했네. 안도랠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오늘 새벽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연준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인데 핌코 그 에마뉴엘 로먼 CEO 연준이 올해 자기가 볼 때는 그 금리를 모두 225bp 정도 올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모르는 게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가늠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좀 부담을 줘서 연준 긴축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앤드루 레빈 다트머스대 교수, 이 사람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연준 이사회 특별 고문을 지냈습니다. 마켓워치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금리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지금 판단하는 2.4%보다 훨씬 높은 5 내지 6%로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준이 치중하는 인플레 지표가 이제 개인 소비 지수 PCE죠. 이 가격 지수가 근원 지표 기준으로 5.2%나 올랐다. 이게 중립금리가 사실상 한 5 내지 6% 범위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가 매수 얘기들이 꽤 그래도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사실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또 많이 주저앉았으니까 이게 아직도 저가 매수 찬스는 있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아직도 있습니다. 그 CNBC 짐 크레이머 지난 2일자 CNBC 대담인데요. 연준 긴축 사이클이 종료되고 인플레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너무 늦는다. 그래서 사야 한다고 그 시점에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지론은 이렇습니다. 인플레 정점을 침착하게 가늠하라는 겁니다. 그러자면은 단기적인 손해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레이머는 아멕스하고 코카콜라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이런 데가 이제 실적이 긍정적인데도 주가가 저조한 게 이게 지금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황 탓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들이 지금 같은 변동성 그 상황에서는 미래 수익에 베팅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크레이머는 저가 매수 기회를 놓지 말라는 그런 공고를 합니다. 어제도 단기적 반등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런 그런 조건이 좀 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 이 사람은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의 한 명인데 어제 이 사람 얘기는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이 매우 과매도됐다. 그래서 조금만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런 베어 마켓 랠리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어제 했습니다. 하지만 베어 마켓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거는 또 분명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캐너코드 지뉴이티, 이건 이제 시장조사 기관인데 여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봤습니다. 시장 심리하고 기술적 지표가 충분히 나빠졌다. 따라서 과매도에 따른 반등을 볼 거다. 이것도 이제 FOMC 발표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증시가 반등을 해도 일시적일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는 아니지만 그 올가을쯤 되면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준이 그때도 공격적 행보를 계속 가지고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겹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그 폴 투터 존스, 이 사람 CNBC 3일째 대담인데요. 지금이 금융자산의 가장 나쁜 시기다고 했습니다. 여건이 이미 빡빡해진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주식하고 채권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여건인 건 틀림없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상책은 자본 유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제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권하고 싶은 전략이 있다면은 추세에 따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채 10년물이 3.1% 정도로 조금 더 다시 올라갔죠.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월가 쪽에서는 이 3.25% 이게 더 무서운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3%가 이제 심적 저항선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미국 증시에 더 큰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게 이 레벨이 이거보다 약간 더 높은 3.25%라는 관측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지적을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는 2018년 말에 그때도 10년물이 3%를 돌파했었는데, 그때 미국 증시가 확 주저앉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이런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BMO의 그 벤 제프리 금리 전략가 얘기인데요. 3.25%가 과거 사이클의 그 고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가 더 오르면은 위험 자산에 부정적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브리클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피터 부쿠바 CIO 얘기는 3%가 심리적으로 중요한데 기술적 관점에서 이미 우리는 3.25%로 가고 있다고 이 사람은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스톡턴 창업자 얘기인데, 이 사람은 3.25%가 저항선이면서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018년 그 4분기에 그 당시에 3.25% 갔을 때는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LPL 파이낸셜 그 퀸시 크로스비 수석 주식 전략가인데, 그 2018년 그 텐트럼이 10년물이 3.25%에 왔을 때 그때 나왔기 때문에 기억하시다시피 그해 12월에 손실 충격이 엄청났고 이게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한테 트라우마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런스는 지금 미국 국제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따라서 위험자산, 증시 같은 투자 매력이 감소했다는 그런 또 진단을 내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0년물 TIPS 수익률이 지난 2일자죠.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았죠. 0.188%로 플러스였습니다. 베런스는 안전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몰리지만 연준이 이제는 인플레 대처에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동기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라든가 그 연준 정책 이게 역전이 없는 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요원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또 베런스는 연준이 지금 이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그 대체 수요도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가 더 매력적인 수익률로 국채를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의 높은 수익률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현금을 꽉 쥐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내심이 제대로 발휘가 될지 그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베런스는 연준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걸로 지금 월가가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바벨 전략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지금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죠. 잘 봐라. 이것도 잘하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리처드 번스타인 어드바이저스의 댄 스즈키 매니저 얘기인데요. 미국 증시가 가파른 조정장 초입에 들어온 것 같다. 자기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서 기술주 거품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거품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결코 조정이 부드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50% 혹은 그 이상 강한 조정을 겪는 게 일반적이었고 이후엔 오버슈팅이라고 했습니다. 스즈키는 그래서 정보기술하고 이동통신, 재량 소비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S&P 시총이 한 약 50%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미국 증시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자기 높다고 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 증시가 강하게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바벨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에너지하고 금융 등 인프레 수혜 종목에 투자하는 동시에 필수재 같은 방어주도 보유하라는 겁니다. 양쪽의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인프레 수혜주는 경기 순환적인 특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가 점차 둔화하면은 바벨의 중심이 인프레 수혜주에서 방어주로 옮겨지라고 할 거라는 게 스즈키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투자를 하자면 그만한 비용이 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CNBC는 나스닥 폭락으로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스하고 아마존, 애플, 알파벳, 넷플릭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주저앉았는데 이걸 두고도 월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낙관론자 중에 한 사람이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기술주 폭락이 이 사람은 좀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2014년 이후에 가장 최대폭의 과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주하고 기술주 밸류가 현재 실물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게 이 사람 진단입니다. 또 에버코어 ISI의 마크 메허니 애널리스트도 지금이 박앤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GAM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호틴도 매도세가 굉장히 빨라서 그게 상당히 싸 보인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신등론도 있습니다. 시세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베이커 에버뉴 자산운용 전략가 얘기는요. 황이 여러 악재를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려면 한 2분기 내지 3분기가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올해 들어서 한 70% 주저앉았죠. 메타 플랫폼스도 지금 52주 고점 대비 반토막 났고요. 아마존하고 알파벳도 52주 고점 대비해서 많게는 한 30% 정도 빠진 상태인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 튜터 존스 이 사람 헤지펀드 참 대가인데 침착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자산 지키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그리고 안전을 지키자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그런 비용에 너무 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탈 날리지 애덤 크리사폴리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런 변동성 때문에 참 균형을 잃은 사람들이 많을 거다. 분들이. 그렇지만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 변동성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자기의 시각이 흔들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가 포인트인데 참 흔들리지 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자주 계정을 들여다보지 말고 가끔 한 번씩 봐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고 냉탕 온탕 오락가락 하니까 조금 좀 담담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